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때로는 주주들에게는 환호로, 때로는 분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기업들의 행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경제와 이슈를 통해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기업 분할 후 상장, 일명 쪼개기 상장,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LG화학 2020년 9월 배터리 사업부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LG화학 소액 주주들 LG에너지솔루션 분할로 대규모 기회 손실 발생. 2022년 12월 물적 분할 반대 주주 위한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회사의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해 하나 이상의 독립된 회사를 설립하는 조직 개편, 바로 기업 분할입니다. 기업 분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성 사업 부문의 강화, 두 번째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입니다. 인적 분할의 경우 인적 분할 회사가 상장하더라도 소액주주 역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지만 물적 분할의 경우 물적 분할된 회사가 상장이나 매각이 돼도 소액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 회사 소액 주주들이 자회사 상장으로 입은 기회 손실이 약 9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작년 12월 물적 분할 반대 주주를 위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소액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고 소액 주주들의 반대에도 기업들의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성장하는 기업들의 선택, 기업 분할. 소액 주주들과 함께 기분 좋은 동행이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요? 경제와 이슈, 기업 분할 후 상장, 일명 쪼개기 상장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슈를 풀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서비스 리더이신 허재헌 3일회계부인 파트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인적 분할, 문적 분할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경제 헤드라인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그 분할에 대한 거를 일명 쪼개기 상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쪼개기 상장은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자회사를 상장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회사 상장으로 그 새로운 주주들이 자회사에 유입이 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이제 간접 투자자가 돼버리고 그렇죠.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주주들이 자회사 이익 배당이라든지 주요한 그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적 분할이라는 게 최근에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쪼개기 상장, 특히 이제 물적 분할의 그 이슈가 되는 거는 어떤 사유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자본시장이 계속 성숙이 되고 최근에 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주주 행동주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이 주주권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상당히 의식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적 분할도 있고 물적 분할도 있고 기업 분할을 보통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할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존속법인이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를 하고 분할 대가로 그 신설법인 주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속법인이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회사에서 기존 쪼개져 법인입니다. 나가지 않고 원래 있던 회사를 맞습니다. 얘기하고요. 기존 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할 대가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네. 따라서 인적 분할과 그 물적 분할 나눌 수 있는데요.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신설법인 주식을 그러니까 분할 대가를 기존 주주들이 자기 지분율에 비례해서 고르게 가져갑니다. 비준대로.
그래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주주 구성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네. 분할 전후가. 그리고 주주들의 재산 상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주주들 입장에 상당히 선호되는 방식이고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장회사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신설법인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분할을 하게 되면 인적 분할에서 분리 상장이 되면은 그런데 이게 상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상장이 안 되는 경우는 주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적 분할에서도. 네. 근데 대부분은 상장 주식을 모두 다 사들이는 게 자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재상장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입니다. 분리 상장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 재상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인적 분할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네. 더 정확합니다. 이에 반해서 물적 분할은 신설법인 주식을 존속법인에게 100%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물적 분할은 그 원래 있던 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비상장 자회사가 네. 됩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에서는 기존 주주들이 이제 신설법인 주식을 한 주도 못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선호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누가 갖고 있으나 모기업이 다 갖고 있으면은 커다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실제로 그 주주 입장에서 특히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그걸 문제라고 삼는 이유는 뭔가요? 100%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자회사의 가치가 온전히 모회사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네. 바로 상장은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그 상장 요건에 부합되지 네. 않으니까 바로는 그 유동성도 떨어지고 한 다리를 거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그 소액 주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는 무언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이 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통상 유상증자는 이제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도 유상증자보다 IPO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좀 네. 많고요. 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지배주주, 그러니까 오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대규모 주주 배정 증자를 한다면 이제 오너에게 자금 부담이 과정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규모 3자 배정 증자를 한다면 오너의 지배력이 희석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 자본시장 환경 하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 유상증자 시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물적 분할을 해서 요걸 IPO를 시켜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식을 근데 그거는 쓰는다고 구조적으로 보는 것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자금 조달 통로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한다라는 이런 얘기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그 지배주주가 자기 지분은 희석되지 않으면서 자금 조달을 하려면 기존 기업에다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지배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희석이 많이 되니까 네. 자기의 그 최대 주 지분을 유지하면서 자회사로 만들어서 거기에 자금 조달을 하면 희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배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그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경영권을 지키려고 하는 지배주주 행동을 비난할 수만은 그렇죠. 없습니다. 네. 이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미국처럼 뭐 지배주주에게 차등 의결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네. 그런 희석 위험 때문에 쪼개기 상장을 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네. 유상증자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됐었던 그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그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단순히 자금 조달 이슈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업에서 사업을 하다가 신규 사업이 좀 상이하게 되면 그거를 분리시켜서 기업을 나눠서 하는 게 그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나누는 방법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물적 분할로 그 나누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두부 한 모를 반모 자르듯이 이렇게 나눠서 인적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네. 그거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게 되나요?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에 대한 장단점이요? 물적 분할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해당 사업을 매각한다든지 네.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이 사업을 분할을 해서 별도 법인을 신설하게 되면 그 사업을 좋아하는 잠재 투자자를 찾기도 쉽고 네. 그다음에 그 자회사를 가지고 100% 매각을 해도 되고 네. 투자를 유치해서 50대 50에 뭐 합작 투자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일부 지분만 매각을 해도 되고 상당히 다양하고 유연한 거래 구조가 가능해진다라는 게 물적 분할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을 살 때도 자기네들이 딱 필요한 사업부만 사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사가겠다 이런 게 네, 그런 전략 맞습니다. 때문에 생기는 거군요. 시장의 자금들도 특정 비즈니스를 선호하는 자금의 네, 성격들이 있어서 그 리스크 프로파일이 쪼개지게 되면 네. 훨씬 더 적합한 투자들을 찾기가 쉬워집니다. 네. 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인적 분할은 어떤 경우에 주로 하게 되나요? 인적 분할은 결국은 분할 후에 주주들이 그 두 개의 회사를 지분을 같이 갖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국내에서 사례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투자 사업과 그 일반 사업을 분리를 해서 이 투자 회사를 최근 들어서 인적 분할은 지주회사를 만들 때 맞습니다. 많이 활용한 거로 돼 있는데. 지주회사를 전환하는 경우에 인적 분할을 많이 활용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특정 회사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사업과 사업을 분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세계하고 이마트가 네. 사업과 사업을 분리한 케이스입니다. 네. 인적 분할을 통해서.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할 수가 있고 네. 상이한 사업을 좀 나누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인적 분할도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자사주의 마법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그 소액주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배주주가 강화되는 그래서 가공자산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인적 분할에서 이제 자사주의 마법이라 하면 그 분할 전 현재 기존 법인이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을 때 네. 이게 이제 인적 분할이 되게 되면 그 자사주에 대해서도 분할 신설 법인의 주식이 배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기존 법인 입장에서 분할과 동시에 신설 법인의 지분을 갖게 되는데 결국 대주주들 입장에서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기존 법인을 통해서 자회사 그러니까 신설 법인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네.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분할을 통해서 의결권이 부활한다. 네. 그래서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원래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네, 분할하게 맞습니다. 되면은 의결권이 부활이 돼서 네, 그걸 맞습니다. 통해서 지배력이 더 강화가 된다 이런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인적 분할이 물적 분할에 비해서 뭐 굉장히 그 소액주주들한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액주주 관점에서 인적 분할을 말씀드렸듯이 네. 본인의 재산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다음에 상장회사 주식이 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본인의 투자 선택권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점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사주의 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이제 자사주가 많은 그 대기업들이 뭐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할 때 자사주를 소각하고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실제로 ESG 관점에서 좀 이슈가 네. 되니까 그런 네. 걸 피하기 위해서 네, 주주 친화 정책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감독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주회사 전환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할 때 의도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취득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꼼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네. 투명하게 바뀌었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신세계하고 이마트가 물적 분할해서 만들었던 쓱닷컴도 물적 분할을 통한 상장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르다. 보통은 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한 다음에 바로 준비해서 급하게 상장을 시켜서 좀 이슈가 더 커졌었는데 그 쓱닷컴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금 4, 5년 정도 흘렀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적 분할하고 바로 상장하는 경우하고 물적 분할한 다음에 기업을 키운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경우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물적 분할 후에 바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상장 계획이 뭐 시장에 알려질 것이고 네. 말씀드렸던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 다가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요동을 바로 칠 영향을 가능성이 받았네. 높고요. 향후, 그러니까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그 기간 후에 그 상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덜할까 싶습니다.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유독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뭐 주요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물적 분할이 뭐 허용이 되고 네. 모자 동시 상장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물적 분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물적 분할이 된 후에 동시 상장이 됐을 때 네. 주주들의 발생하는 손해를 과연 보호할 수 있느냐가 네. 핵심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처럼 많은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자회사들을 100% 형태로 보유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요. 구글 같은 데들도 자회사가 다 100%로 돼 네.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모자 동시 상장, 뭐 쪼개기 상장 이런 뭐 명시적인 금지는 없지만 이 주주 간의 이해상충, 그러니까 모 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이미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규제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모자 회사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을 하면 집단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규모 천문학적인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런 모자 동시 상장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결국에 이 모자 동시 상장의 어떤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가 결국은 규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가 우리나라 같은 이슈가 발생하느냐 네.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 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포르쉐가 폭스바겐에서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했는데요. 거의 LG 화학에서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로 상장한 거랑 거의 같은 구조인데 폭스바겐도 포르쉐 홀딩스의 또 자회사로 돼 있어서 거기는 자회사도 상장이 돼 있고 또 다시 손자회사까지 상장이 되는 이게 삼중 상장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던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액 주주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소액 주주들한테서 부정적인 프레임이 되는 거가 지금까지 주주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러한 신뢰가 잘 쌓여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하는 행위 자체가 선진국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이런 각도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저희가 자본시장이 좀 더 지금처럼 성숙되기 전에는 이 기업과 주주 간의 소통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들 또한 어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는 게 목적이었지 직접적으로 기업의 경영에 참여를 해서 뭔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쪼개기 상장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었고요. 지금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대책들이 좀 있나요? 예, 작년 9월에 정부에서 이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3가지 대책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2월 27일에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서 전면적으로 좀 시행이 되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공시 의무 강화입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주요 사항 보고서라는 걸 공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물적 분할을 왜 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주주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를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일정까지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상세한 정보가 공시가 되는데 네. 결국 주주들이 이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 말고 기한도 일정 기간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제한으로 물적 분할된 자회사가 영원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기업의
어떤 경영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그 강력한 규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한을 좀 정해놓은 게 있나요? 뭐 3년이나 5년 뭐 이런 것들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기한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두 번째 대책이 네. 그 자회사 상장에 대한 심사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네. 결국 물적 분할을 해서 5년 내에 만약에 자회사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중에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할 때 네. 주주 보호를 위한, 그러니까 모회사 기존 주주를 위한 어떤 보호 노력을 했는지를 네. 심사를 해서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겠다. 아, 그게 지금 두 번째 대책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또 이제 저희 알고 계시는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주식 매수 예. 청구권이요. 네. 그래서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기존에는 없었는데요. 요게 네. 이제 작년 말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기업 주주가 물적 분할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자기의 주식을 그 물적 분할이 공시되기 전, 결국 물적 분할의 효과가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그 가격으로 회사에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물적 분할로 이제 주가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주주분들은 이 주식 매수 청구를 통해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인적 분할이거나 물적 분할이거나 둘 다 이사회를 거친 다음에 주총을 거쳐야지 할 수 있었던 거였었는데 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모기업이 자회사의 지분을 100% 다 들고 있으니까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가 없으니까 그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이거를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네, 과거에 이제 분할 자체는 이 상법이라든지 뭐 자본시장법에서 이 분할을 바라볼 때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주주의 재산 가치가 기본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분할에서 재상장이 안 됐을 때 네. 주주 보호를 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고 뭐 합병 같은 경우에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주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네. 신설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의미를 보면 결국 이제 일반 주주들이 본인의 이제 의사에 반하는 분할 결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손해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일반 주주들의 지지와 동의가 없으면 막 대규모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분할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의미가 있다고 대로 생각합니다.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이렇게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도 있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분할 상장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분할에 대한 그 소액 주주의 그 대처 전략이랄까 이런 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적 분할은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필요한 기업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업 구조 조정 수단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적절한 어떤 안전 장치라든지 주주 보호 대책이 없이 분할 자회사를 단기간 내에 상장시켰기 때문에 발생을 했었는데요. 뭐 다행히 이번에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뭐 공시 강화라든지 이런 삼중 안전 장치가 결국에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소액 주주들의 뭐 힘만으로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어떤 손해를 발생하는 상황은 자기의 의지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완 발전되기를 바라는데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네. 이 기업의 어떤 정상적인 구조 조정을 막는 것은 결국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물적 분할이 이제 공시가 됐다. 그러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금감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접속을 하시면 주요 사항 보고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공시가 됩니다. 거기에 있는 분할의 목적, 기대 효과, 상장 계획, 주주보호 대책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만약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가 하락이 될 분할이라면 주총 전까지 반대 의사 표시하시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고요. 반대로 주주보호 대책이 충분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 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동의를 보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 분할 후 상장, 일명 쪼개기 상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심층적인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균형적인 시각으로 어려운 주제를 잘 풀어주신 허재헌 3.1회계법인 파트너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피셔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저서를 통해 위대한 기업이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로 최고 경영자의 장기적인 안목과 진실성을 꼽았는데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기업과 관련된 모든 소액주주들, 이해관계자가 동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